어린 왕자를 라는 이제 텍스트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런 텍스트인데 그냥 어린 왕자를 읽는 게 아니고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개념, 나와 그것의 개념의 어떤 적용으로서 부버의 적용으로서 이제 어린 왕자를 읽고요. 그리고 가다머라는 해석학자가 있습니다. 게오르크 가다머. 이렇게 들어보신 분 혹시 있나요? 가다머라는 이름을 내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한번 들어보셨네요. 우리 이원대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현대의 중요한 해석학자거든요. 그리고 혹시 마르틴 하이데거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대 철학의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엄청난 책을 지은 사람이고요. 마틴 하이데거 책을 읽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철학의 전통을 이해를 해야 또 하이데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하이데거를 또 이해하면서 나온 사람이 또 가다머예요. 그게 이제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이 이제 하이데거의 유명한 책 시간과 존재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진리와 방법으로 해석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린 왕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조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투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비투됐다는 말은요.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딘가. 눈을 떠보니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대답되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내가 던져진 거예요. 예. 그 당시가 이렇게 산업혁명의 시대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AI가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에 우리는 중간에 던져져 가지고 그때부터 질문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존재. 예. 예. 내가 던져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하이데거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눈을 떴는데 기억 상실이 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고민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투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이데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존재자, 우리의 이 실제 있는 존재자, 개별적 존재자와 본질적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다머는 이런 부분들이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건들이 터집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당시로는 해명이 안 되죠. 그죠? 너무 사람이 뻥치는 거예요. 황당. 왜 전쟁이 터졌는지, 왜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장마가 갑자기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궤적을 추적해 들어가고 또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또 지금을 만약 보게 된다면 그때서야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 해석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1권, 2권 있습니다. 1권, 2권. 이게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부제를 원래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방법이 우선이 될까요? 진리가 우선이 될까요? 요즘 시대는? 무슨 방법? 방법 맞습니다. 무슨 방법이 진리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알지만 현실이 중요한 방법. 지금 정확하게 잘 찝으신 부분인데요. 우리 시대는 과학이라는 방법론이 진리보다 우선돼 있습니다. 누군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수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내라는 거. 이게 과학적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과학화시키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갈 때에 좀 낯설었던 풍경 중에 하나가 인문과학대학인 거예요. 사회과학대학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과학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과학이라는 세례를 다 받은, 과학이 이걸 증명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데카르트 이후로 들어온 사고입니다.
지금 데카르트 수학자죠, 그죠? 예, 데카르트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은 보니까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 질문을 해대고 우주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 하여튼 뭐 이 인식론, 존재로 뭐 어려운 이야기를 쓰는데 수학은 딱 명쾌하게 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철학도 인문학도 과학처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데카르트가. 그래갖고 그 방법 서술이나 성찰 같은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은밀한 사고를 체계적으로 해갑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요 다 깨부숩니다. 이제 내가 길을 가다가 밤에 뱀을 봤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나 밤에 뱀을 봤다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뱀입니까? 예, 그냥 이렇게 줄이 그죠? 동아줄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경험의 세계가 은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착각이었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세계에 대해 인식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이 아닐까? 예, 거짓이 아닐까? 이런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부수고 과학적 사고로 깨부수고 남기고 나니까 뭐가 하나가 남았을까요? 네. 질문하고 있는 자신만 남은 거예요. 그걸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대 철학의 시발점이에요. 나는 회의한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문하고 회의한다는 거죠.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질문하는 자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고의 은밀함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을 증명하고 또 이렇게 뭐 물질의 세계를 증명하고 또 자기의 세계를 증명해 가면서 이 근대에는 과학주의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화이트헤드 이런 사람들이나 근대 철학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이라는 세계니, 아까 신의 존재를, 그런 거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수치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철학에서 아예 말하지 말자.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왕자에서 그런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어린 왕자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내봐. 통계적으로 그것을 설명해봐. 눈에 잡히도록, 손에 잡히도록 그걸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마저도 뭉개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몸에 도파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나요? 측정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몸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죠? 아니면 자기 물질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갔는지 증명서로 표현이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근대의 많은 철학들과 경향들은요, 수로 표현하고 과학으로 설명을 해내라는 그런 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머가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과학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건 맞아요. 그죠? 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그 인문학이나 종교라든지 인간의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벗어난다는 거죠. 원래부터 다른 계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이 진리를 억눌러 버린 시대에 진리로서의 뭐 종교라든지 인간의 인문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다시 그 위상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대 과학주의의 반기를 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가 우선이다. 예. 아마 어린 왕자도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이해될 수 있는 것만 공부해라는데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생각하지 못할 일들과 좀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식으로도 설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명이 안 되는,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을요, 이렇게 표현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진리와 방법, 여기에서 진리를 앞서 두었다는 것은 진리의 가치가 과학적 방법론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진리와 방법, 어려운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해석학에는 두 가지 전통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법도 해석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그것이 판결이 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해석해내는 데는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요,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헤르메스라고 이름 기억납니까? 헤르메스의 역할이 뭐죠? 메신저죠. 신의 뜻을, 제우스의 신을 뜻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전달자의 역할이죠. 이게 헤르메스의 전통인데, 해석학은 원래 이 진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게 있는가 하면, 해석학은 별거 없어. 그것은 하나의 문법이고 수사학적인, 언어적인 방법론이고 법학적 해석이고 문학적 전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이 보면 과학주의 방법론에 근거한 거죠.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도 단지 언어. 결국 그 소시러나 우리 현대 철학으로 오게 되면요, 사람의 존재도 언어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언어학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언어적 전통조차도 아까 말했듯이 문헌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법학적인 걸로 해결이 된다. 이쪽 계열의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담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해석. 진리는 원래부터 진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명될 이유도 없고 다 해명되지도 않는다.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꼭 다 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신을 존재를 증명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사고나 생각을 가담의 입장에서는요, 순수하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있을까요? 나는 기발한 생각인데 인류 최초로 내가 이걸 설명하고 해석했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조그만 난장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장이는 스스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거인의 어깨만큼의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도요,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고요, 시인들이 그런 문제를, 이별과 아픔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고대로부터 해왔던 해석학적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이렇게 철학을 배우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을 배운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선입관이,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이 없어야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편견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순간 이미 사회는 젠더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인 성이 있어요. 이게 생물학적 성 말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순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젠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에 의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세뇌가 됩니다. 그죠? 이미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자기 가치,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형성해 오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할까요? 네,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라는 걸 보면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어. 한국인의 공통 무의식,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해 민족이다. 아니라고. 근데 이게 다른 민족은 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한해 정서가 있거든요. 나라를 수없이 빼앗기고 가족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예, 역사의 모든 것을 수탈당했던 그 정서가 우리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순간 이런 정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한국인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한인 2세로 태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애들한테 총을 들고 난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조기가 걸리고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인 2세가 이렇게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에서 대단히 사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걔는 건맨이에요, 건맨. 그냥 총을 들고 난사한 총을 든 한 청소년이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면 우리 조상들 얼굴에 먹칠하고 내가 뭘 잘못해도 우리 집안에 뭐가 이렇게 있고 이게 무의식이 되게 집단 무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월마트 있잖아요. 가면 총을 그냥 사요. 우리 슈퍼에서 총 사듯이 그 다 기록합니다. 사인하고 그냥 총을 살 수 있어요. 실탄을.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총을 난사해서 죽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이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무의식의 세계에 지배를 받고 있고 칼막스의 견해로 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빠가 저기 유명한 LG 사장이야 삼성 사장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그냥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얘는 우리 할아버지가 삼성 이건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 다른 거. 태어나 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걸 칼막스 입장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프롤레타리아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노동자 계층을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고 부르주아. 예, 유산자 계급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 상황 그리고 성의 젠더 혹은 그 어떤 국가나 사회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한계가 뭔지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레파스 할 때 살색이라는 걸 썼거든요.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됐습니다. 살색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이제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까만 흑형들도 있거든요. 근데 살색이라고 주는데 자기하고 달라요. 자기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백인들은 오면 어떻습니까? 또 그 색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쓰고 있는 이 단어 속에도 많은 선입견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 예. 나도 내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가다모어는 선입견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입견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차이에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물 안에서 본 하늘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로 분명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인도의 이 장님들과 코끼리 비유가 있습니다. 이 장님들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장님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코를 쫙 만지니까 이 뱀같이 긴 거구나.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이에요. 뱀같이 길쭉하고 이렇게 얇은 게 코끼리다 이렇게 표현. 다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귀만 만지는 거예요. 귀가 막 팔랑팔랑하고 바람개비가 뭐 흘렁흘렁 움직이고 이게 무슨 희한하다 이게 엄청 이게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런 게 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벽만 만지고 있는 벽만. 코끼리 몸통.
거대한 벽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지각장애인요, 다리만 만진 거예요. 야, 엄청 큰 기둥이다. 자, 이 서로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만나서 코끼리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상 토론이 일어나죠.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라는 거예요. 나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봤는데 이거 꼬리인지 몰라요, 그냥. 야, 이런 거더라, 이런 거. 그래서 가다모가 하는 말은요, 나는 코끼리의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사고에 젖어 있고 나의 남성과 여성 혹은 유산자나 무산자 계급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전통 위에서 본 세상이지. 예. 내가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유연해야 된다고 가다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산골 소년이 있습니다. 이 산골 소년은 아침에 저 동쪽 산에서 떠가지고 서쪽 산으로 지는 걸 평생 봐왔어요. 근데 바닷가에 사는 소년이 있어요. 저 동해 바다에서 해가 떠가지고 저 서해 바다로 떨어진 걸 봤거든요. 자, 그 두 사람이 토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에서, 나는 내 경험은 확실해. 나는 항상 산에서 봤거든. 아니야, 나는 확실해. 바다에서 봤거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하지만, 내가 본 입장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경험이고 내가 가진 한계라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해가 뜨고 지는 겁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 과학이 발전해서 오르트 구름을 이야기하는 시대, 보이저가 태양계를 뚫고 저 다른 세계를 추적하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해는 뜨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지구인의 경험이에요. 그럼 뭐가 뜨고 뭐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의 또 한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봤거든요. 이 개념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그래서 이 가다모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가다모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이야기해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다모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던지는 거. 왜냐하면 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을 읽습니다. 용비어 청가 압니까? 요즘은 이재명 청가를 적고 있는지 모르겠죠. 자, 용비어 청가의 세종대왕이 적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자, 그 세종대왕의 시대에, 조선시대에 적었던 그 글과 2025년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문화와 역사와 지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그 사이를 서로 조율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있던 거를 지금 여기에 똑같이 이접시키면 그게 맞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꼭 갓을 써야 돼. 갓을 쓰는 게 그게 품격이고 그게 양반의 도리고. 요즘 갓 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단장하든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예법을 갖추는 건 자기 나름이 있겠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 시대의 해석학적 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그러면 갓을 쓰고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에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질문을 던지고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딱 판에 박힌 대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성경 해석도 나옵니다. 가다모한테는.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다니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교회당에 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거든요. 그죠? 감히 신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래서 신발을 딱 벗고 예배당에 들어왔다. 근데 요즘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신발 신고 의자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근데 그렇다면 이 해석이 완전 달라진 걸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화의 차이는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록 신을 신고 뭐 이렇게
종교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은 신에 대한 경외감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그 가치. 그래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지평도 서로 다른 게 융합돼야 된다. 그래서 가다모 해석학은 이 현실의 역동성을 그대로 조금 받아들이면서요. 현재를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지금 이제 제안해 놓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챗 GPT나 뭐 빙이나 코파일럿이나 뭐 이런 생성형 AI를 써보신 분이 있습니까? 선생님. 어떤 질문 해보셨어요? 어떤 거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질문? 그이는 무조건 질문을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떤 질문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네, 예, 네, 예. 이게 MG입니다 요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 우리 같은 거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찾아봐야죠. 챗 GPT까지 하면 일주일 동안 꼭 가봐야 될 말레이시아의 주요 명소와 또 뭐 그걸 쳐줘 이렇게 일주일 여정을 짜줘 준비물 해줘 이러면 얘가 촥촥촥촥촥촥촥 만들어줘요. 근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이게 가다모 해석학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전제하에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 여러분 그 생성형 AI는요 잠을 안 잡니다. 얘들이 밥도 안 먹어요. 전기만 공급해주면 얘들은 책을 계속 읽어요.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기에 3.0 버전이 나왔잖아요, 챗GPT. 그때는 이제 실험적으로 했을 때요. 하위 20%로 의학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얘들이 합격했습니다. 3.5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상위 20%. 그리고 이제 이게 특이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조만간 인간의 두뇌를 넘어설 것이다. 네. 인간이 책을 읽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 이상으로 빅데이터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고 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와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가 인문 고전을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한 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비판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려보셨습니까? 근데, 예. 그걸 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얘는요, 계속 나의 빅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잊어먹은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챗 GPT가 요즘 유료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료 버전은 몇 번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 던지고 싶은데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종료. 오늘의 질문이 통과됐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적당히 하는 동안에는 나에 대한 그 질문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느냐? 내가 전에 말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료 버전 이제 쓰잖아요. 그럼 얘가 다른 애가 나와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드는 이유도 이제 활용하게 하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 아는 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질문하니까 너무 대답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내가 이 내용을 요만큼 알고 있는데 얘가 얼만큼 아는지를 내가 테스트하지 보면 자기가 아는 해석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도 나오고요. 그걸 넘어서는 또 창의적인 것, 접속적인 새로운 것들도 다 제안을 해냅니다. 책방지기님 그때 한번 보셨죠? 우리 챗GPT로 직접 해봤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이 고전을 읽는 방법도 나는 좀 필요한 것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얘가 뜸을 안 들입니다. 뭐 딱 질문하면요, 바로 착착착착착 답을 해주는데, 그러면 얘가 그러면 올바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는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내가 판단해야 돼, 사람이. 자, 그 사람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박사님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자기만의 연구와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챗GPT 띄워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물어보지? 근데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필요한 대답을 해줘. 시를 하나 지어줘 해도 시도 지어주고요. 그런 영화 같은 거 좀 볼만한 거 추천해줘 하면 그 과거의 영화도 좋고 현재의 영화도 좋아하는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언어로 대답해줘. 박사과정 수준으로 대상에 따라서 다 정리 다 합니다. 저도 그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를 우리 인문고정인데 조금 도움을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대화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럽원이 끝나고 이제 요금 다 끝났잖아요. 새로운 AI가 또 나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한번 하면요 돈을 주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오랫동안 대화했기 때문에 얘가 내 빅데이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지요. 이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그럼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놈이 이상한 데를 나를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공동묘지에 나를 데려다 놔요. 좀 그런 황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도를 보는 게 낫지. 내비를 믿지 말고 애비를 믿어라.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 그런데요. 지금은 내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운전할 때? 길을 알아도 내비를 켭니다. 몰라도 켭니다. 자 그런데 이 내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내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길을 많이 알아야 돼. 경험적으로. 그러면 얘가 좀 이상한 데를 알려주는구나. 잘못된 데를. 그리고 내비가 꼭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비는 항상 효율적인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가장 빠른 길. 나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강변도로를 그냥 기름값이 더 들든 말든 시간이 들든 말든 나는 달리고 싶어. 내비가 뭐라 해도 그는 추천을 해줄 뿐 나는 더 먼 길을 돌아갈 수 있어. 그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경주에서 지금 싸워서 말이랑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은요.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봇 사업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에다 뭘 집어넣겠어요? 인공지능을 집어넣죠.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일을 해주는 로봇이 상용화될 날이 크게 멀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로봇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이 개발 자체를 멈추어라. 근데 개발이 멈춰지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되는 사업.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얘가 좀 이상한 망상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그럼 그런 자료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망상이 있다. 왜냐하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은요. 무조건 답을 만들어내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한 번씩 토해내면 이거는 틀렸구나. 그걸 여러분이 판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챗GPT를 써보셨다 하니까 저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갑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할 거 2, 30시간이면 다 끝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허접하거나 뭐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줍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입이 쫙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생성형 AI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있던 빅데이터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권의 책들, 수만 권의 책을, 수십만 권의 책을 얘한테 읽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저도 이거 공부한다고 그거 뭡니까 이거 이 코딩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어요. 네, 코딩. 최근에 나온 코딩 제일 쉬운 게 무슨 코딩이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 있어요.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도 못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뱀 모양의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 기억 안 나네. 혹시 기억나요? 뱀의 이름을 딴 그 있는데, 예, 제가 그거 한번 공부하다가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컴퓨터의 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을 제가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그 해가지고 로봇 조립하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다 해봤는데요. 이런 걸 그 어려운 걸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챗GPT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막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일일이 알고리즘 짜갖고 명령어를 다 주고요. 파이썬이라는 가장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컴퓨터의 코딩조차도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거든요. 제일 쉽다고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제일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C++, 베이직 뭐 그전에 있었던 그때 진짜 공학도 아니면요. 그 접근도 안 되는데 챗GPT가 그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대가 이만큼 바뀌고 있고 우리가 얘를 잘 통제하고 얘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잘 던져야 된다? 질문이에요. 이걸 여기에 용어로는 프롬프트라고 표현해요. 프롬프트. 어떤 질문을 던지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질문 던지지 않으면 얘도 대충 대답합니다. 근데 콕 집어가지고요. 치밀하게 질문해서 들어가면 얘가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읽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요. 좋은 해답을 또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람의 몫이죠. 예. 그 가치, 이쪽은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이 가다모는 그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잘 뭘 가르쳤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 삼파술,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예, 소크라테스는 이게 길거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청년이 막 골라 막 이렇게 팔고 있으면, 왜 그렇게 신이 나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까? 하면, 장사를 많이 해요. 왜 장사를 잘하려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나도 집을 안 하고, 집을 많이 가서 뭐 할 건데요? 장가 가가지고, 우리 애를 키워야죠. 그 애를 키워서 뭐 할 건데요? 얘도 돈을 벌게 만들고, 학수.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해서 이 사람한테서 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삼파와, 자, 여기 그 임산부가 있습니다.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임산부 낳았는데, 삼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호흡법을 가르쳐 주고, 자, 이제 이게 7분 간격으로 지금 왔는데 6분 간격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속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진짜 인권인가? 누가 좋은 사람이지? 그럼 사람들이 막 내한테 잘해줘.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많이 죽였어. 근데 나한테는 잘해줘.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니한테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가만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자기한테만 잘해준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내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독재자들도 자기 주변에 매니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퍼가지고 걔들 주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는 새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챗GPT 시대, 생성형 AI 시대는요, 가다모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해석학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다모가 지평융합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대와 그 시대의 간극이 있다는 거고요. 문화도 간극이 있습니다. 언어도 간극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생백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맨 처음에 영어로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 사하라 사막에서 적어진 책이 아니에요. 생덱쥐베리가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에 적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1935년에 미국에 갔죠. 이 생덱쥐베리가. 그때 영상에도 나왔지만 조용한 집에 원래는 대통령을 설득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하려고 그런 미션을 받고 갔는데 그런 기간에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로 나중에 또 번역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또 번역은 또 달라요. 그러면 이 언어의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간극이 있고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게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 어린 왕자의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될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해석해내요. 이 지평융합이거든. 그래서 어땠단 말인가?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걸 찾아내는 거. 예,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가고 답을 해야 돼. 이게 해석학적으로 순환이 계속돼야 돼. 물이 고여 있으면 섞듯이 그 진리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 시대와 계속해서 뒤섞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평융합의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의 가담은요, 우리 시대가 계속해서 그런 진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리 아래서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나와 너에 대한 부분, 이 관계 출발, 이 마틴 부부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가다문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석학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해줘.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신뢰들은 나중에 이제 또 들어가면서 한번 더 어려운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10분간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